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김석범의 대하소설 화산도 읽기 11번째입니다. 끝이 보이죠? 이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2번 남았습니다. 11번째 화산도, 오늘은 21장과 22장입니다. 한국어 번역본으로는 제9권의 후반부와 제10권의 전반부입니다.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등장인물도 그렇고요. 4.3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여러 장소들도 아마 여러분들 눈앞에 선하게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신지요? 오늘 21장과 22장 함께 하겠습니다. 시간은 48년 9월 20일에서 26일까지 제주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리고 22장은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21장은 9월 20일에서 24일까지 제주 성내 이곳저곳을 배경으로 합니다. 익숙하죠, 이제? 이방근, 이태수, 이의원, 양준호, 남승지, 고깃집 송씨, 유달현이 등장합니다. 이 송씨와 그 친척들은 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일호를 비롯한 배들이 등장하는데요. 제주 사람들을 일본으로 밀항시키는데 운용되는 배, 그 배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주요 에피소드들을 보면요, 이방근이 드디어 아버지 집을 나와서 하숙집으로 이사합니다. 이사를 하긴 하는데 왔다 갔다 하죠. 남승지가 성내로 들어옵니다. 뒷문을 통해서 들어오죠. 뒷문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유원과 남승지가 만납니다. 유원과 남승지의 사랑, 혁명과 사랑의 관련성을 주목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죠. 이방근의 질투, 여동생의 사랑을 보고서 질투합니다. 흔히들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여동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중요한 그 이미지가 있는데, 뚝이 무너진다, 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태수의 꿈과. 화산도에서는 꿈이 중요한 그 장치로 활용되죠. 곳곳에서 그렇습니다. 이방근의 꿈도 그렇고요, 남승재 꿈도 그렇고, 그리고 이태수의 꿈도 그렇습니다. 유달현의 일본행을 둘러싼 얘기들이 오갑니다. 이제 앞에서 얘기됐던 그 에피소드들이 계속 반복, 심화, 확산되는 중이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22장은 서울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방근과 문난설의 사랑이 주요 에피소드들입니다. 서울에서 동대문 여관에 들릅니다. 이방근과 문난설, 그리고 지하바에서 나영호와 이방근과 문난설이 만나는데 묘한 감정의 충돌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서대문 명성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문난설의 아파트입니다. 여기서도 이방근과 나영호와 문난설이 불꽃 튀기는 싸움을 벌이죠. 주요 등장인물은 이방근, 이유원, 문난설, 나영호. 잘 아시죠? 이건수, 하동명. 이건수는 이방근의 작은아버지. 서울에서 이방근 남매를 돌봐준다고 해야 되나요? 남매와 함께 사는, 특히 유원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하동명은 이유원의 지도교수죠. 하동명의 비판이 가끔씩 매섭습니다. 이방근과 문난설과 나영호의 사랑과 질투가 중요한 그 이야기들입니다. 방근과 이유원의 파담 전략. 이 파담 전략은 이유원이 채용학과 결혼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대단 출세지향적이고 또 친일파 후예이기도 한 이 채용학이라는, 정말 볼성사나운 이 남자와 자기 동생이 결혼하는 것을 못 견디죠. 물론 유원도 못 견딥니다. 아버지에게는 결혼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서약서까지 쓰고 말이죠. 근데 어떻게든 이 혼담을 깨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이게 파담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과 유언이 최용학에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내가 삐라를 살포한 죄로 경찰서에서 12일 동안 갇혀 있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뭐야? 이 유언이 빨갱이였단 얘기야? 그러면서 이 혼담을 깨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22장은 재밌습니다. 그리고 좀 야합니다. 상세하게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쉽게 읽히니까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전체 28장이죠. 종장까지 포함하면 서장의 종장까지 하면 29장인가요? 가장 재미있게 읽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2장. 네. 자, 그러면 주요 테마들 보겠습니다. 한의로 매수 계획입니다. 이 한의로는 배 이름인데요. 이방근이 한대용을 지렛대로 해서 이 배를 매수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매수하죠. 그리고 이 배에 사람들 태워서 제주, 부산을 경유해서 일본으로 밀항을 시키죠. 이 배에 물론 유언도 태워 보냅니다. 이방근이 탕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돈을 쓰는 용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의로 매수였던 거죠. 이방근이 한대용으로부터 배를 사들임으로써 그 배는 조직을 위한 자금을 만드는 밀무역을 하게 되고요. 조직은 게릴라 조직이죠. 그리고 개인의 이익은 우선되지 않았다. 즉 혁명에 봉사하는 것이었다. 이 배의 용도가 두 가지였죠. 일본에서는 물건을 실어와서 이 밀무역을 하고요. 또 제주도에서 실어가는 것들도 있었죠. 또 동시에 밀항하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혁명에 봉사하는 이방근의 방식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문제는 돈이었다. 어쨌든 깊이 생각하고 한 일이었지만 조직원도 아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애초에 나는 혁명을 위해서라는 생각 따위는 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아니 조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나는 혁명적 혁명을 하고 있는 것이리라. 나를 현실 세계로 이어주는 길, 동굴을 나와서 내가 행위와 연결되는 길, 그게 자유다. 그는 소파 위에 일어나 앉았다. 소파의 사상 얘기했었죠. 그리고 탕진의 사상도 얘기했었습니다. 생각만 하던 이방근, 소파 위에서 사유의 그 모험만 펼치던 이 관념적 그 유희만을 일삼던 이 이방근이 소파를 박차고 현실의 행동으로 나오죠. 그게 4.3 사건이었고요. 이런 그 자신만의 동굴에서 나와서 현실과 이어지는 길, 이게 탕진이었던 것이죠. 돈을 씁니다. 배를 사들이죠. 그리고 혁명 조직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원이 아니되 더욱 열성적으로 혁명에 관여하는 그런 모습. 이 표현을 빌자면은 조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나는 혁명적 혁명을 하고 있다는 진술.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념이나 조직에 포섭되지 않음으로써 훨씬 더 이념과 그 조직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혁명가가 아니어서 더욱 혁명가일 수 있는 그 포지션이란 무엇일까? 조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혁명적인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이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언젠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소재하되 소속되지 않는 삶.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나 내가 소재하되 소속되어서 이 예속되지는 않는 그런 삶. 어떻게 가능할까요? 특히 이념과 관련해서는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상이든 사회주의든 자유주의든 민주주의든 뭐든 무슨 주의라는 이 말이 붙는 그 이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념을 우리의 생각을 확대하고 심화할 때는 참조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내 삶을 새롭게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얼마든지 우리가 참고하되 그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혁명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혁명에 투신했다. 나는 혁명의 이념으로 내 삶을 온전히 다 살아가겠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예외적인 인물들입니다. 레닌이든 로자 룩셈부르크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혁명가들이 있죠.
근데 그 많은 혁명가들이 또 혁명에 의해서 철저하게 배반당하는 사례들 얼마든지 보지 않았습니까? 혁명의 외부에서 혁명을 사유한다는 것, 혁명의 외부에서 혁명에 참여한다는 것,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방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조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나는 혁명적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리라. 자꾸만 되새기게 됩니다. 태극기와 이승만 사진을 파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김수영의 시 저놈의 사진을 벽에서 떼어내어 뒤집개로 하자인가요? 뭐라 그러죠? 그런 시가 있죠. 혹시 여러분들 EBS에서 방영한 명동백작이라는 24부작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김수영이 아주 주요 인물이죠. 김수영과 박인환, 공초, 오상순, 또 앞에는 오장환도 등장하고 그러죠. 한번 꼭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명동백작. 이봉구라는 이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명동의 전후에서 60년대에 이르는 풍경들. 이 문화사죠. 정말 잘 만든 드라마가 아닌가 싶어요. 이중섭도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 김관식이라는 그 시인이 김수영, 혁명 후 김수영을 보고서 이승만의 사진을 떼어내어 미식개로 하자죠. 미식개로 하자라는 시를 얘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그 서북 청년단들이 월급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벌어먹고 살아야죠. 약탈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태극기와 그 이승만 사진을 팔기도 했었답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그 장면도 흥미진진하게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볼까요? 어떤 모습인지. 두 사람은 아마 서북의 떨거지를 갔죠. 툇마루에 보따리를 풀어놓고 앉더니 각각의 짐을 풀어 한쪽은 종이에 싼 이승만의 확대 사진을 꺼내고 다른 한쪽은 태극기를 꺼내 가로 60-70cm 정도의 소형을 일단 펼쳐 보인 뒤 원래대로 접어 사진과 함께 포개 보따리 옆에 두었다. 이것을 소중하게 간수하고 사진은 벽에 모셔두는 것이 애국민이라는 증거가 됐네. 이 사투리, 평안도 서북 사투리를 쓰고 있죠. 우리 집에는 사진도 국기도 있어만. 아까 말했잖소에 새로운 국가가 생겼으니 새로운 사진과 새로운 국가로 새롭게 국분을 모시는 게 도리라고. 이 형기렴이라는 하숙집 주인집에 들른 이 태극기와 이승만 사진을 파는 서북 청년단의 모습입니다. 태극기 마케팅, 애국심 마케팅. 지긋지긋하게 이어졌었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애국심. 애국심, 어떤 애국심인지 가리긴 해야 될 터입니다만은 돌스토이에 따르면 애국심은 위험합니다. 광기와 바로 연결됩니다. 조심에 조심을 해야죠. 이 김수영의 시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미식개로 하자가 딱 떠오르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의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 우리가 직접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읽는 것도 소설 읽는 그 쏠쏠한 재미 중에 하나죠. 문난설의 정체 짧게 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풀텍스트, 제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한 풀텍스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태 TV라는 아주 유명한 채널이 있습니다. 네, 대학의 강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제 갸륵한 뜻이 깃들여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대학의 강의실에서만 오가는 얘기들을 시민들과 공유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기꺼이 동의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야죠. 근데 몇몇 학생들은 마뜩천 표정을 짓기도 해요. 우리만
향유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학생들은 또 설득해 나가야죠. 모름지기 공부는, 특히 문학적인 이 강의는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부는 나눌수록 커지고 깊어집니다. 네, 문난설의 정체, 이방근이 사랑한 여인이었죠. 비극적인 사랑으로 끝납니다. 왜 그런지는 끝까지 가봐야겠죠. 문난설은 30살이고요.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이방근이 남산 그 아래에 있는 서북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얼핏 만나죠. 그 이미지에서 시작한 문난설과의 관계가 아파트에서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혼 후 반년 만에 결별하고요. 일본을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친일파의 딸입니다. 육촌 오빠가 서청 간부이자 고영상이라는 그 서북 사무국장의 친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서북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등등으로 이어집니다. 이방근과 서북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문난설과의 사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이겨내는 것도 화산도를 읽는, 화산도 핵심에 진입하는 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단히 전문적이긴 합니다만은, 이 문난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조선의 평안남도 식산부장을 하고 있던 아버지는 해방 후 적극 친일 분자로 토지, 가옥 등의 재산을 몰수당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친일 민족 반역자라는 딱지 위에 다시 계급의 적으로서 처단된 것 같았다. 나영호도 모르는 일이었다. 형제는 남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평안북도 신의지로 이주당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후 소식은 몰라요. 만일 살아남았다고 해도 중국과의 국경인 압록강 연안이라서 거기에서 서울까지는 도저히 도망쳐 오지 못할 거라며 그녀는 이를 보이며 희미하게 웃었다. 과거를 덮는 그늘진 웃음이었다. 뭔가 씁쓸하고 슬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문난설. 그리고 문난설을 사랑하는 이방근. 뭔가 있는 것 같죠? 이 화산도를 읽을 때 사랑에 주목해야 되는데, 특히 이 남승지와 이유원의 사랑. 물론 그 사이에 최용학이라는 장년이 끼어들죠. 그 삼각관계도 재미있고요. 문난설과 나영호와 이방근의 삼각관계도 흥미진진합니다. 이 두 개의 삼각관계가 화산도의 사랑의 삼각관계가 아닌가, 사랑의 삼각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난설 잘 보시죠. 친일파의 딸. 그리고 이 문난설은 이방근에게 심정적으로 동조하죠. 그 의미는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다음 보겠습니다. 남에서는 빨갱이, 북에서는 반동분자. 이 하동명이라는 이유원의 지도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발언이죠. 최인훈의 광장이 바로 떠오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명준이라는 청년 기억나죠? 남한에서의 경험과 북한에서의 경험, 그리고 제3세계 선택, 그리고 푸른 광장으로 명명되는 이 바다로의 투신,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이명준이 주인공인 광장과 계속 겹치기도 해요. 이명준과 이방근이 계속 겹치기도 합니다. 이 최인우는 광장을 비롯해서 회색인도 그렇지만요, 총독의 소리, 우리 다 얘기했던 작품들이죠. 이 시간에 다 이 식민지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고민한 탈식민지적 사유를 문학적으로 파고든 작가이기도 합니다. 주목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지 이 최인훈과 김석범이 계속해서 제 얘기는 겹칩니다. 누군가 깊이 공부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듣는다면은 김석범과 최인훈의 탈식민지적 상상력과 문학이라는 테마로 글을 써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보고 쓰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지켜보시죠. 이 하동명이라는 그 이유원의 지도교수가 하는 말 보십시오. 북에서는 이적, 반동분자 사냥이
당리당락적으로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올곧게 어떤 엄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리저리 당리당락에 휘둘리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일청산 좋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불만들, 민중들의 불만들을 잠재울 수가 없었죠.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문학자들이 이런 정확하게 고발을 하죠. 문학적으로. 이선이라는 작가도 그렇고요. 물론 황순원도 그렇습니다만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토지개혁이 물론 이 민중들의 호응을 얻은 지점도 없지 않지만은 그게 너무나 급진적으로 너무나 획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민중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요. 민중들의 성원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계속 보시죠. 그리고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세력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그 혁명에 동정적이었던 사람들 다 숙청하잖아요. 특히 문학자들이 그렇습니다. 한설야나 또 우리 백석 같은 사람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공산당, 조선노동당의 이념에 복속되지 않으면 다 숙청하거나 제거해버리잖아요. 혁명의 야만성이죠. 이런 지점들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읽어내지 않으면은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까지 소작인과 머슴이 인민위원회와 농촌위원회의 지도하에서 지주들을 인민재판에 붙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고 했다. 남에서는 빨갱이, 북에서는 반동분자. 이 낙인이 찍힘이 끝장입니다. 뭔가의 계기로 반동분자가 되면 그 인간의 인생은 이제 끝입니다. 모두가 당원입니다. 당중앙. 이방근의 머릿속 공간에서 메아리 치는 울림, 아니 황동성의 마루를 밟는 구두소리와 함께 울렸던 목소리였다. 황동성과 유달련의 이 당중앙 중심, 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들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또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이 게릴라를 찾아온 그 당 조직원의 그 뭐랄까요 획일적인 이 혁명 논리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 현실의 삶과 관계들을 다 자로 잰 듯이 파악하고 이 지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반동분자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또 빨갱이로 낙인 찍는 게 일상화되어 있죠. 어찌할 것인가? 이 틈에서 어떤 사유를 펼칠 것인가? 그 사유에 모험을 펼치는 인물들이 바로 최인훈의 이명준과 독고준이었고요. 그리고 이 화산도에서는 이방근입니다. 그리고 이 하동명은 예술에 대한 정치적 통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죠. 이 예술가들의 환상과 환멸들 앞에 임화, 백석을 예로 들었는데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월북을 했거든요. 어떤 그 혁명에 대한 환상을 품고. 그런데 당 중앙 중심의 혁명에 의해서 철저하게 배신당하죠. 이건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밌죠? 네. 비극적이지만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빠뜨리지 말고 읽어내야죠. 이태수의 곤혹을 한번 보시죠. 이유원의 파담 전략 앞에서 말씀드렸죠. 최홍학과 혼담을 깨려는 그 전략 12일 동안 유치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최홍학 집안에서는 빨갱이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찌할 것인가. 대단히 재밌습니다. 보시죠. 이씨 집안 딸이 빨갱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더할 나위 없는 불명예이며 강도 살인범이라도 나온 것처럼 치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점에서는 최씨 집안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었다. 살인범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도 중대한 죄악이 반국가 범죄, 즉 빨갱이, 공산주의가 되는 반공, 멸공, 입국의 나라, 사회가 대한민국이었다. 번역 문장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살인범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대한 죄악이 바로 반국가 범죄, 즉 빨갱이, 공산주의가 되는 반공, 멸공, 입국의 나라가 또 그런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대한민국에서 빨갱이의 딸로 낙인 찍히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태수가 곤혹스러울 수밖에요.
자신의 이 경제인으로서 친일 이력도 문제지만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빨갱이로 낙인 찍히면 더 갈 데가 없겠죠. 계속 볼까요? 딸이 빨갱이이고 게다가 극히 최근의 전력인 종로경찰서에 유치되었던 사실을 지금까지 숨겨왔다고 해서 흠집으로 취급당하고 트집 잡힌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한 아버지 이태수에게는 항변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 공포마저 느끼고 있었고 곤혹스러워했다. 빨갱이로 낙인 찍힌다는 것, 그 소문 난다는 것, 이 사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제주도의 최대 유지인, 최대 자산가이자 유지이자 독지가인 이태수마저 곤혹스러울 수밖에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네. 김석범의 화산도 11번째 시간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재밌죠? 이제 끝이 보이니까 더 재밌습니다. 이방근의 끝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대하소설을 읽는 것도 결국 마지막 한 문장을 읽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마지막 한 문장은 무엇일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죠. 12번째와 13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읽는 책의 회심의 기획, 야심찬 기획, 무모한 기획, 김석범의 대하소설 화산도를 읽는다. 11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